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모니터링의 혁명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 염증의 정도를 잘 이제 추적 관찰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병원들마다 쓰는 약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그 약 받아서 그냥 먹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약 먹고 증상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뭐 자꾸 검사를 하자 그러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지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러한 염증의 정도를 잘 확인하는 것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우리 의사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실 옛날에는 저희 의사들도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염증성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증상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증상의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제1의 치료 목표였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 치료약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의 증상을 좋게 하는 게 최우선이자 궁극의 목표였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의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가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치료약제가 발달하면서 단순히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정성훈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인데요. 환자분의 증상은 원래 염증성 장질환이 증상이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증상은 괜찮을지언정 염증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장에 손상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 장 손상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가 좁아지든지 그걸 저희는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그 염증이 옆으로 들러붙으면서 구멍을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크론병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 저희 의사들은 이제 누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증이 10년, 20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대장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저희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하면서 장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장의 손상 정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단순히 증상만을 목표로 하면 그리고 기저에 염증이 계속 남아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저희 의사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서 얘기 들으셨던 각종 주사제들 그리고 소분자 물질 제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환자분들의 증상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증의 정도를 확 낮추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장 손상이 거의 없이 일반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단순히 증상이 목표가 아닌 이 염증의 정도를 목표로 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합병증의 예입니다. 뭐 심한 흉터가 남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염증이 아주 오래되면 대장암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증상의 관해가 최우선의 목표였다면 현재는 당연히 증상도 좋아져야 되지만 환자분의 염증의 정도를 어떻게 하면 잘 캐치해서 그걸 잘 줄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현재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현을 어떤 분들은 점막 치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영상학적 치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직학적 치유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염증의 관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염증을 이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궤양성 대장염은 그나마 낫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말 그대로 대장에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 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매번 소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로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검사 기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제가 요 후반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정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위쪽에 있는 검사들이 좀 더 정확한 검사들입니다. 내시경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제일 정확한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아래쪽에 있는 피 검사는 좀 덜 정확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피 검사들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혈액 검사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C 반응성 단백 그리고 적혈구 침강 속도라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적혈구 침강 속도는 말 그대로 좀 약간 간접적으로 염증의 정도를 재는 만성 염증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고 저희가 이건 비교적 오래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왼쪽에 있는 이 C 반응성 단백이라는 수치를 좀 더 저희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피검사에서 나오는 염증 수치는 내 몸 어디에서나 염증이 생겨도 얘네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감기만 걸려도 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믿을 만한 검사는 못 됩니다. 다만 피검사로 저희가 편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오실 때마다 피검사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번 이걸 보면서 환자분 증상이랑 맞춰보고 있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올라도 얘네들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지는 검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내시경이죠. 내시경이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염증의 정도와 함께 진단면, 염증의 범위, 염증의 정도를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죠. 대장 내시경 되게 힘듭니다. 전날부터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장 정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수면을 하게 되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시는 검사이지만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캡슐 내시경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장 내시경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캡슐 내시경은 말 그대로 캡슐을 삼켜서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냥 흘러내려가는 대로 다 기록이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 버리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판독도 굉장히 힘든 검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소장 내시경은 굉장히 힘든 검사입니다. 소장을 다 보는 건 불가능한 검사고 내가 염증이 어디 심하게 있을 때 그 부위를 딱 보고 싶을 때 조직 검사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하는 검사이긴 합니다만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환자분이 해야 하는 굉장히 의사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든 그리고 저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닌 굉장히 힘든 검사여서 여기 캡슐 내시경이랑 소장 내시경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소장 CT, 소장 MRI고요. 말 그대로 소장을 보기 위해 특화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 소세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 소장을 이렇게 물 같은 걸 마셔서 소장을 좀 부풀려 가지고 보는 검사고 그렇게 보면서 소장의 염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소장 CT나 소장 MRI가 소장의 염증 정도를 볼 수 있는 가장 편하게 하면서 그나마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완벽한 검사는 아닙니다. CT 같은 경우는 이제 조영제를 써야 되죠. 조영제를 써야 되게 물론 뭐 MRI도 씁니다만 조영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조영제 쓰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CT 검사를 자주 하기에는 또 이 방사능이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빠르게 쉽게 찍을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MRI 검사는 뭐 방사능 같은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한 번 찍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환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이거 절대 못 찍겠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검사 슬롯이라고 하죠. 이 예약도 잘 안 됩니다. 한 번 하는데 40분 걸리니까 병원마다 이거 한번 검사하려면 뭐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기해야 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이제 의사들이 어느 쪽 검사가 이제 환자분 상태에 적합할지 판단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되고 여튼 현재로서
소장의 염증의 정도를 보이는 데는 소장 CT나 소장 MRI가 그나마 편하고 그나마 정확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최근에 저희 병원에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게 장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두 검사 모두 꽤 정확하면서도 꽤 편한 검사 방법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대변 칼프로텍틴은 이미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장벽인데요. 여기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끼이면 이 염증 세포 안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칼프로텍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세포가 막 많이 끼어들면 그 염증 세포가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얘들은 이제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을 내놓거든요. 그걸 저희가 대변에서 측정을 해서 이제 보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 그래서 당연히 장에 염증이 있으면 대변 칼프로텍틴이 올라갑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이건 장에 어떤 염증이 생겨도,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뭐 예를 들어 회를 먹고 탈이 났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장에 염증이 잘 생기는 어떤 약을 먹고 생겼거나, 하여튼 뭐가 그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염증의 종류를 구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높아요, 저는 크론병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장의 염증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다만 어떤 장의 염증을 가지는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그 한 환자에게서 추적 관찰할 때는 또 이것만큼 편한 검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갔다, 수치가 떨어졌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되게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초음파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냥 환자분 입장에서는 복부 초음파랑 똑같습니다. 금식도, 심지어 금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잠깐 초음파 기계 대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만큼 편한 대신에 잘 안 보이는 부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 초음파 기계가 너무 좋아져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의 염증 정도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로 이제 이미 해외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한두 군데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증상을 좋게 하는 것이 저희도 전부인 줄 알았고 환자분들도 그것이 제1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히 증상의 호전이 전부가 아니고 내 몸 안의 소장, 대장의 염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염증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그런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최근 염증성 장질환의 트렌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은 항상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우회 같은 여러 교육들을 들으시면서 또 이런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